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늘 수업은 줌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접속해서 만나서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식 창업 실무 캡스톤 디자인 4강 수업을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수업을 녹화를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지금 사실 미팅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팅룸을 쓰고 있는 곳이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이제 쓰고 그 이 이제 뭐 미팅룸 사용을 이제 회사에서 권장을 하고 있어서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진행을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입력되는 데는 크게 뭐 제가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수업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고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외식 창업 실무 이제 3강의 복습을 좀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사업형 인간, 창업형 인간이 이제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하고 이제 스왓이 명확한 사람은 뭐 이미 사업가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우리는 사업가인가 장사꾼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렸었고 사업권과 장사꾼의 차이를 서민가부와 뭐 이런 우리 손정희 회장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창업은 결국은 이제 한 가지 아이템은 그러니까 이 소멸이라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사업의 개념으로 내가 뭔가 생각을 바꾸면 지속적으로 확장해서 뭔가 계속 이 내가 창업한 것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설명을 드렸었고 그 예로 삼진어묵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죠. 삼진어묵이 뭐 이런 것들로 아주 작은 그런 시장 골목에 있었던 가게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면서 이런 이제 식품 회사로 장소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했다. 이게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통해서 진행한다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가의 자질, 창업가의 자질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업가로서 나를 진단하는 거, 이제 셀프 우리 진단하는 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단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신가요?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일단은 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강이 소과제가 완료되면 제가 이제 그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요 이제 결과 평가표하고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가의 자질 진단에 대한 12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고 이 진단 안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일단 진단 여러분들 결과 끝나면 아마 다음 수업 시간에 제가 팔로우를 해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수업 시간 안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업가로서 필요한 역량이 뭐냐? 창업가로서 그리고 사업가로서의 필요한 역량은 크게 이렇게 16가지 정도로 저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가지면 좋은데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게 부족한 게 뭐냐 이걸 빠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런 슈퍼맨, 슈퍼우먼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잘 빌려와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파트너 또는 우리 직원, 내 동료로서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더 성공적이다. 자, 외식 시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한테 창업에 적합한 아이템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를 고민할 때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쫙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아이템을 이미 선정을 했죠. 선정을 했는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그냥 우리가 가상 창업이니까 여러분들 관심사와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나게 어떤 주제들을 선정을 논의를 통해서 할 수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관심 아이템들을 여러 개를 놓고 외식시장의 전체적인 이해와 흐름들, 방향들, 트렌드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저희가 했었죠. 일단은 이제 시장을 읽고 아이템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했었고, 이게 아이템이 제품과 서비스며 이런 것들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래서 뭐 이제 기업들의 평균 수명, 중소기업의 어떤 사업 수명,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서 사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기를 거쳐서 쇠퇴하는지, 자, 외식 사업과 관련돼서 한 떡볶이 브랜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이런 브랜드에 대한 제품 수명이 이렇게 꺾여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외식 사업에 대한 어떤 제품 수명 주기가 최근 급격히 더 빠르게 단축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한테 해드렸었고,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것들, 이제 외식업이 내가 떡볶이 가게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 중요한 나의 미션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생존이다. 너무 중요한 미션이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과 트렌드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현명한 아이템 선정이 필요하다. 철저한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고, 트렌드를 읽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고 내가 이것들을 조사해서 이것들이 현실적으로 내 아이템이 정말 선택 가능한 아이템인지를 이런 질문을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식 산업의 트렌드를 한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볼 필요가 있어서 외식 시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쫙 해드렸죠. 1990년대 얘기, 맥도날드에 대한 시작으로 햄버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예를 들었었고, 그 다음에 피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피자 산업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었는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의 전성 시대가 시작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고 전개되고 뭐가 유행이었는지 이때 이제 어떤 브랜드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죠. 빕스. 최근에 어떤 트렌드 변화까지 이런 패밀리 레스토랑이 어떻게 변했는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매출 얘기도 있었고 2010년대 이후에 이제 뜨고 졌던 그런 외식 사업의 아이템들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렸었고 설빙의 예를 들어서 이제 설빙이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애썼는지 뭐 이런 얘기들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음료들에 대한 얘기 뭐 이제 흑당음료에 대한 얘기 했었고 제가 이제 최근에는 달고나 음료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자, 커피 전성 시대, 커피 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이제 발전했는지의 얘기를 이제 그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원두 커피를 시작했던 브랜드 자덴과 미스터 커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커피 시장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어떤 브랜드들을 중심으로 성장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커피를 많이 마시는지, 뭐 이런 얘기들, 프랜차이즈 커피의 매출,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죠. 그 매장,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왜 이렇게 흥행하고 있는지, 또 전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어떤 상황들에 놓여 있는지, 뭐 실적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렸었고요. 뭐 커피 선호하는 가장 브랜드 1위가 스타벅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내가 진입하고자 이 결론은 뭐냐면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정보 해석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1990년대부터 쫙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업들이 대부분 다 10년의 주기도 안 돼서 그 사업이 시장이 가라앉는 걸 봤죠. 그러면 내가 장기적으로 창업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시장의 정보를 해석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아이템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또 이제 자료들을 통해서 분석하고 내가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외식 형태별 지출 비용이 어떤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외식 소비의 지출 변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검토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데이터로 시장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측하고. 그래서 뭐 시장의 환경 변화는 이런 데이터들로 그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변화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의 시장의 어떤 농산물 시장, 식품 시장의 형태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안에서 내 아이템이 적절하게 효과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을까 없을까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외식 시장이 굉장히 위기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메가 트렌드를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 가정 간편식 시장 규모의 변화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1인 외식 시장의 급성장, 그 1인 외식 시장의 급성장을 통해서 파생해서 급성장하는 시장들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잠깐 해드렸었고, 자, 외식 시장, 뭐 외식업 트렌드 변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조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식 빈도, 1인 외식 빈도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자, 그러면 20대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20대하고 30대들이 중요한 어떤 외식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데이터 가지고만도 충분히 이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외식 빈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대하고 30대들은 기존 데이터들보다 훨씬 더 많은 평균적인 그런 외식을 아직도 보이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외식 빈도는 확실히 높고, 이런 것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1인 가구 증가가 트렌드에 미치는 예양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던 것.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주차 강의부터는 연속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원래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외식 정부의 정책, 김영란법, 자, 최저임금, 임금, 금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 해드렸었죠. 한국의 경제, 소비 경제 지표, 부동산 지표, 실업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경제, 중국, 미국, 일본, 아시아 이런 것들이 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제가 요거 슬라이드 다시 가져온 거는요. 외식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할 때는 시장 경제를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뒤에 화면 보이시나요? 화면. 제가 자, 화이트보드가 있는데 화이트보드를 한번 써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외식 시장이 이게 좀 안 되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뒤에 화면 보이시죠, 여러분? 제가 화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잘 보이세요? 자, 우리가 경제 위기가 크게 3번 있었어요. 경제 위기. 보이시죠? 글자 거꾸로 보이네. 여러분들한테. 이게 안 좋구나. 2000년도, 1997년도에서 2000년도까지는 IMF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이때 이게 얼마나 크게 전 세계적인 금융 현상인데 이게 우리 외식 시장에 200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가지고요.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외식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됐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정부들이 글로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들이 정부가 되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종 규제들이 이때부터 일어나요. 규제.
그런 것들이 201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13년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게 결국은 이런 경제적인 사건들이 한국 전 세계 금융위가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한국 경제의 여러 부분들이 힘들어지면서 정부는 이걸 규제하기 시작을 하고 이 규제는 다시 또 외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외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결국은 창업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폐업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자, 창업하는 사람들은 왜 많이 생겼냐? 보이시나요? 이거 올릴게요, 여기로. 창업. 그 다음에 폐업하는 사람. 자, 창업하는 사람은 이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은 창업. 그 다음에 이때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창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런 규제들이 외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슨 사건? 폐업도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명드렸던 데이터 안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자, 창업 수요도 굉장히 많이 생겼지만 폐업도 엄청나게 많이 하기 시작했다. 자, 이게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거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자,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한국 경제에 영향을 이렇게 미친 거죠. 자, 이렇게 영향을 미쳤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실업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실업과 창업과 폐업들이 요 단계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 단계.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창업과 폐업.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때 이제 생겼던 법이 뭐냐면 김영란법, 최저임금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 변화에 의해서 가장 외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김영란법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2013년도에 김영란법이라는 게 발행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발행이 됐는데요.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매출 변동입니다. 자, 보면요. 업체들이 자, 이런 대답을 했어요. 자, 우리가 매출이 감소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비율이 얼마나 높냐? 411개의 그 업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자, 매출을 감소했다고 대답한 업체가 전체의 68.5%. 그 다음에 시장 전체가 24.9%가 외식 시장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한 25% 정도의 시장의 매출 감소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업체들로 볼 때는 거의 70%에 가까운 업체들이 매출 감소를 실제로 경험을 합니다. 보면 비율로 보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게 일식집이에요. 일식집들은 대부분 고급 일식집들이 많거든요. 비싼 단가의 고급 일식집들이 많다 보니까 무려 91%가 매출 감소를 경험을 했고 46%가 전체 금액의 46%가 이제 매출 감소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식만 또 들여다볼게요. 이게 또 이제 이 데이터를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매출이 줄었다고 대답한 사람들의 비율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일반 한식은 50%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반 한정식 비싸죠, 여러분들. 한정식도 우리 가게는 매출이 줄었어라고 대답한 가게가 52군데 중에 40군데. 근데 고깃집. 자, 고깃집들은 57군데가 고기를 팔고 있는 곳은 무려 46%가 매출이 줄었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전체적인 시장의 매출 감소율도 봤을 때 28% 정도 감소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일어난 외식시장의 그 변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김영란법이 생긴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기업들이 지출을 줄여라는 거죠. 법인카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법인카드. 이게 다 이 일식집, 육류, 고기 이런 거 파는 데들이 다 단가가 비싸잖아요. 사람들이 회사 돈으로 가서 다 이런 걸 먹었다라는 거예요. 정부도 쓰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줄여라는 거죠. 기업들도 어려우니까 법인카드 쓰는 비율을 줄여버렸습니다. 특히 김영란법이 발동이 되면서 접대를 통한 어떤 그 뭔가 이권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정부가 원천 차단하겠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세계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은 우리한테 외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이 코로나라는 게 중국에서 발생한 건데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크게 외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현실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외식 업체를 방문하거나 커피집에 가는 비율들을 급격하게 줄이고, 최근에 이제 갑자기 심해졌을 때는 커피 프랜차이즈들 같은 데들은 지금 뭐 문을 닫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엄청나게 매출 감소가 일어났죠, 실제로. 이런 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뭔가 내가 아이템들이 결정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최저임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2017년도에 1시간당 임금이 6,500원대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8,8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3년 사이에 올라간 거죠. 한 30%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이런 외식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다 보니까 업체들의 수익률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요. 그러니까 또 외식업에 큰 타격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은 외식업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트렌드, 외식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장 경제를 먼저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구멍가게 같은 작은 창업을 하는데도 이게 다 나한테 영향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더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요.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카드 쓰면 카드 영수증 밑에 보면 10% 부가세라고 붙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물건을 구매하거나 밥을 먹을 때 법으로 강제해서 정부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거를.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 이거를 15%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거 15%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세금 부담. 이런 게 다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세금을 왜 더 많이 걷겠어요? 정부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죠. 음.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기업들이 장사가 잘 되고 소비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 응? 여러분들한테 걷는 세금을 이제 덜 걷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근데 지금은 기업들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 뒤에 나오는 부분들이 좀 여러분들한테 아마 글씨가 조금 반대로 보여서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걸 예상을 못하고 했었네요. 예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망 아이템 외식 트렌드, 성공적인 외식 창업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유망 아이템입니다. 뭐 외식 트렌드에서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위험한 함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얻고 정보를 파악하고 정보를 잘 분류해내서 내가 잘 분석해낸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 시장에서 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이건 뭐냐면 2019년도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유망 아이템이라고 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2013년도부터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외식업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얘기 했죠. 자, 이게 재밌는 거 볼게요. 뭐냐면 자, 외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유방 아이템 그래서 얘기했던 게 커피, 카페용 주점, 이탈리안 레스토랑, 캐주얼 한식당, 자, 커피 전문점, 카페용 주점, 이탈리안 레스토랑, 한식당, 고기 전문점, 커피, 주점, 수입고기 전문점, 뭐 이런 것들.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이분 빼놓고, 요거 빼놓고는 나머지들은 이제 외식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뺄게요, 저희가. 나머지들을 다 어떻게 했죠? 나머지들. 자, 이분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시대 흐름이나 트렌드를 아마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이런 거 다 이미 이때부터 이탈리안 레스토랑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술 먹는 문화가 바뀌면서 카페형 주점들은 사실은 제가 볼 때 거의 빛도 못 보고 사라졌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이게 뭘지도 몰라요. 이분들조차도 전문가라는 분들조차도 시장의 흐름을 잘 못 읽는 거죠. 2013년도에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커피 전문점들은 포화 상태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유망업종이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은 이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시장 흐름을 읽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이거 자체가 전부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분들이 시장 예측하는 것들이. 이분들조차도 한 치 앞을 잘 못 내다봐요. 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창업 트렌드, 뭐 프랜차이즈 트렌드,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들 사실은 다 광고판이에요. 거대한 광고판. 이 뒤에를 보면 이게 광고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왜? 자, 이들로부터 뭔가 스폰서를 받고 이 책의 특정 부분들을 써주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트렌드를 반영하는 책들. 뒷부분에 그런 광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광고들. 그게 잘 된다라고 뒤에 막 또 설명이 돼 있어요. 업체별로. 전부 다 광고판. 이런 거 절대 믿으면 안 되고, 이거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1년이나 2년 안에 반드시 경쟁이 심화되는 과열되는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들 그거 반드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뭐, 잘 된다, 이런 업종들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하면 걔네는 1, 2년 있다가 반드시 경쟁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시장 포화가 일어나는 그런 아이템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뭐 매경에서도 1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렇게 막 맨날 발표하는데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창업경영신문이라는데 100대 프랜차이즈 순위 이런 거 발표하는데요. 다 이런 거 여러분들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거대한 광고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뭐 이제 외식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자료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이제 자료실에 올려드릴 거예요. 농림축산부 정부 기관이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AT공사 이제 그 한국 그 식품 관련되는 이런 정부 기관들에서 매년 이런 데이터를 조사해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식 트렌드고 주로 키워드 변화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자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이 2018년에 발표를 했을 때는요. 이걸 18년 초에 발표를 해요. 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2017년도에 조사를 합니다. 2018년도에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기 나오는 얘기들은 약간 시간이 지난 얘기들을 항상 발표를 해요. 여러분들 이건 참고상으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이 트렌드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미 트렌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런 자료들을 볼 필요 있다. 그렇지만 이런 자료들이 의미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제 자료들을 일단 좀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2019년도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거시 변화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세계 경제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를 우리가 거시 변화라, 거시 경제라고 얘기하고요. 그 거시적인 환경 변화, 한국과 세계 경제의 어떤 큰 변화들 안에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가심비. 자, 가성비와 심리적인 것까지 연결된 게 가심비죠. 그다음에 편의성, 뭐 차별화 이런 것들. 뭐 편의성과 차별화는 이미 뭐 이건 오래된 좀 트렌드의 한 분야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9년도는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 이게 뭐냐면 이제 배달 문화가 굉장히 더 성장할 것이다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편도적. 뭐냐면 혼자서. 자, 1인 가구들이 점점 더 많으면서 이 사람들의 확산에 따른 어떤 그 시장에서의 어떤 영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뉴트로 감성, 복고. 복고는 분명히 이제 지금 유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이게 그 특별한 어떤 뉴트로 감성을 지닌 곳들도 있지만 이제 사실 그리 많은 곳들이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쫓아가는 거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뉴트로라는 걸 잘못 인식하고 따라 들어가면 인테리어비가 엄청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꼭 아이템에 따라서 뉴트로가 좋을 수도 있고요. 뉴트로가 굉장히 방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커피집들은 굉장히 특징들이 딱 있어요. 모던하고 굉장히 감각적이든지, 뭐 카페들이 뉴트로 감성을 갖고 있든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확실히 그 차별화 포인트가 다른 카페들하고 만들어지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흥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자, 인터넷에 그 SNS에 굉장히 이것들을 내가 사람들한테 사진 찍어서 올리면 그 반향을 불러일으킬 곳이니까. 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부상할 외식 트렌드 2019년도 보면 뭐 이제 아까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비대면 서비스, 그 다음에 편도적 확산. 그게 이제 편도적들은 특히 이제 편의점,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사실 편의점 식사가 가정한 편식을 통해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뉴트로 성공 사례들이 몇 군데 있죠. 이제 그 특히 이제 성수동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곳들은 이미 오래됐어요. 2017년도에 이미 이제 이런 곳들은 그 이전부터 활동을 했던 곳들이고 어니언이라는 곳이 있고요. 여기 대림창고라는 곳이죠. 대림창고 어니언. 이거 이제 제일 먼저 생겼었고요. 대림창고가 성수동의 공장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어니언이라는 베이커리 카페가 여기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개가 굉장히 크게 히트를 치면서 성수동이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뉴트로의 굉장히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외식시장에 이제 주는 변화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푸드테크가 진화를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특히 이제 키오스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하는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로봇 바리스타도 일본에서 등장을 했고 한국에서도 달콤 커피에서 이 저기 뭐야 카페쇼 같은 데서 이런 서비스를 한번 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거리가 먼 얘기고요. 일본도 신기해서 되는 거예요. 신기해서. 그다음에 이제 무인 외식 테이크아웃 서비스. 영국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키오스크 시스템 통해서 주문을 하면요. 그 벽에 여러분들이 이제 벽에 우편함 같은 게 있어요. 큰 우편함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내 번호가 불이 들어오면 그걸 열면 그 안에 내가 주문한 음식이 이렇게 포장돼서 딱 있습니다. 사람을 안 보는 거죠. 들어갔을 때. 이런 게 이제 영국에서 시험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공유 주방.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홀이 필요 없고 손님 안 받고 우리는 공유 주방을 통해서 같은 시스템과 같은 서비스들을 이 공유 주방을 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받고 우리는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배달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그 IT 기술의 발전하고 그 배달 앱하고 오토바이 앱들이 가져다준 성공 사례가 되는 겁니다. 공유 주방이 가능한 게.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의 외식시장의 변화들을 이들이 이끌고 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 보죠.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인건비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인 변화 흐름하고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런 배달 앱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하나의 어떤 아이템들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외식 신화의 어떤 변화들을 이제 분명히 이런 IT를 기반으로 한 것들이 이끌고 있다. 재미난 건 이제 원래 얘를 먹었죠. 근데 얘가 얘를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배달 시장을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90%. 90%. 엄청나죠. 자, 이게 이제 그런 로봇 바리스타가 이제 직접 시연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내려주는 거고. 이게 공유 주방입니다. 이제 각 주방들을 이제 같이 쓰는 거죠. 분할해서. 우리는 요만큼 쓰고, 니네는 요만큼 쓰고, 뭐 이런 거죠. 여기는 이제 키오스크 시스템. 자, 그럼 2020년도에 부상할 외식 트렌드는 어떨까?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2차 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